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윤중일입니다.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의 27개 동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발표 어제 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벌써 곳곳에서, 사실 하루만도 아니고요. 어제부터 이미 오후부터죠. 전국 곳곳에서 그 후폭풍이 나타날 여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이 된 지역은 재건축 조합들 중심으로 해서 이거 재산권 침해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걸기대회를 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된 곳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집값이 들썩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또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원정 매수세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부터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면 또 내놓을 거다 이렇게 이미 경고한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그래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철학적인 접근도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집이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인가. 좀 본질적인 문제도 오늘 세 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원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의 부동산 전문가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건국대 심규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왼쪽으로 연세대 한문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리포트 먼저 볼까요? 어제 상한제 소식 나온 다음에 어떤 그 시장 반응 얘기입니다. 먼저 보시죠.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마포구 대흥동 신촌 그랑자입니다. 길 건너 아현동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같은 마포구 안에서도 지정을 피해갔습니다. 현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3평형 호가는 17억 5천만 원으로 석 달 전보다 7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 매물이 없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당연히 뜨지.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지 않았으니까. 하려면 다 똑같이 하든지 마포는 마포 이렇게 해야지 마포에서도 아현동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정책을 잘못된 거지. 서울 27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핀셋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저렴한 아파트 분양이 선보이면서 청약 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한다거나 아니면 향후 공급이 부족해질 거에 대비해서 외단되는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인기 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노린 수요자들이 전세를 고수하면서 전세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지금 리포트도 지정된 지역들 분위기를 중심으로 취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많이 돌아보시는 분을 저희가 오늘 한번 모셨기 때문에 김만 소장이신데요. 네. 어제 좀 스크린 하셨죠? 네네. 어디 주로 보셨어요? 여러 군데 이제 발표가 되고 강남하고 압구정하고 마포하고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네. 지역 분위기 한번 소장님이 파악하신 거 좀 들어볼까요? 일단 강남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포나 대치나 이런 유명한 지역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미 다 네. 각오를 한 상태라서 나올 것이 나왔다. 그 정도 가지고 집을 팔거나 집값이 떨어지겠냐 이런 분위기고요. 분양가 상한제 가지고. 네. 예. 이미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9월 달에 발표가 됐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좀 무덤덤한 반응이 많았고 예. 실제 당사자 둔촌도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둔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불안감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부담감이 더 늘어날 것인가, 조합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좀 굉장히 약간 혼돈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압구정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네. 우리는 지금 재건축 본격적으로 추진도 안 하고 있는데 조합도 없다면서요. 네. 우리가 왜 포함됐느냐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네. 자, 공덕동도 그런데 아현동에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야, 공덕은 빠지고 아현은 왜 들어갔느냐. 아현동 지금 일반 분양도 몇 개 안 남았는데 예, 200가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빠지고 쟤는 들어갔느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 부산에도 이제 제가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연락을 해보니까 다시 좀 들썩이고 있다. 거기는 최근에 조정 지역에서 빠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해제를 했는데 현지인들은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 쪽에서 아. 원정 투자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풍선 효과가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약간 우려스러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보면은
적어도 서울에 25개구는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몇 개 안, 구로 따지면 몇 개 안 들어간 거죠.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의아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핀셋을 했을까? 글쎄요. 예, 풍선 효과는 분명히 생기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정부가 포괄이 아니라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핀셋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자, 신 교수님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들어보셨고 또 뭐 직접 알아보신 데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게 뭔가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정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집값이 어디만큼 올랐다, 뭐 거래량, 뭐 청약 경쟁률 이런 것들은 정량이라서 넘어갈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는 기준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집값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선도. 예. 그 지금은 아니지만은 선도할 수 가능성이 있다는 기준과 그리고 또 이제 세대 수가 적으면 일반 분양분이 적으면 하겠다는데 그게 몇 세대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물량 기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반 물량이 많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크다. 때문에 하는데 작은 물량은 뺐는데 그럼 그게 몇 개냐? 어떤 단지는 작은데도 왜 들어가 있냐? 이런 불만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200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개까지는 지정해서 그렇죠. 빠지고 201개부터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한 불만들이 좀 전반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동네를 직접 비교해 보면은 네. 옆 동네하고 자기 동네하고 실제 숫자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정되고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니까 그게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핀셋 규제를 안 하고 전국적 규제라든가 서울시 규제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분양가 상한제를 기획재정부가 처음에 상당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경기 위축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경제를 거의 뭐 그 부동산 발 경제를 거의 침체시켜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십조 원을 퍼부어 가지고 이제 뭐 고용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위축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뭐 모든 경제학 개론서에 다 나오거든요. 가격 상한제는 공급 위축을 불러오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서울 전역으로 하게 되면은 공급 위축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뭐 특정 지역 위주로 하면 나머지에서는 작은 공급이라도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핀셋 규제를 했는데 핀셋 규제라는 건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정부가 만약 진짜 분야가 상한제로 해서 단기적으로나마 가격 안정화 효과를 노리고자 했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효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처럼 작게 하면 오히려 정부의 기대도 단기 효과도 좀 기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정부의 이번 핀셋식의 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은 어떻게 보면 두 마리를 다 놓칠 수 있다. 그렇죠. 집값 안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기 부양 효과랄까, 약간 기존에 있던 경제 상황 이런 부분까지 다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좀 해석이셔서요.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당연히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 교수님부터 좀 말씀 들어보죠. 어떻게 사실 보셨어요?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네. 뭐 저도 약간 혼돈스럽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뭐 양쪽 부분을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정책을 접근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데 좀 너무 복잡하다는 아까 뭐 디테일한 부분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게 뭐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게 되는 상황이고 이 해당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별로 지금 다 다르니까 네. 다 생각을 또 균일하게 못 갖고 정부의 신호에 대해서 반응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 주신 풍선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핀셋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도 해설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핀셋을 할까요? 그냥 전체 하면 되지라고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라고 던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했는지 제가 곰곰이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던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네. 양쪽 입장이 다르시니까.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부에서 그 시나리오를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입장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기재부하고 이쪽하고 틀린데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는데 입장이 틀리잖아요. 기재부와 네. 국토부랑 입장이 틀립니다. 네. 틀린데 하나 목적 똑같은 걸 하나 있죠. 총선은 이겨야 돼요. 이 세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수가 나온 것 같아요. 궁여지책 끝에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에서 2.0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다운돼서 1.9 되면 또 얼마나 야당에서 비판을 하겠어요. 이걸 갖고 거기에 또 흔들리기 싫고 또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도 싫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핀셋을 통해서 시장 충격을 줄이자.
최소한 전방위적으로 했을 때 경제 충격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보아가면서 하자. 말 되죠. 좋은 말인데 지금 말씀드린 건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은 다 해야 된다. 얼마나 외쳤어요. 계속 강력하게 외치다가 결국은 다른 시나리오를 만든 게 이건 것 같아요. 뭐냐. 지정을 지금 안 하고 막 헷갈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풍선 효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터지라 이거죠. 풍선 효과가 나오면 이제 다 시기를 지정해버리겠다? 보면 총선이 4월이잖아요. 네. 4월이니까 지금 던져서 1, 2개월 있다가 뜨는 모습이 확실해지면 거기도 추가 지정을 탁 친다 이거예요. 예. 그럼 이 분야가 좀 틀려요. 보면은 조정 지역도 있고 해당 안 된 지역 있잖아요. 그럼 한 번은 조정 지역을 먼저 하든지 이쪽을 하든지 둘 중에 수순인데 두 마리가 다 성공하는 게 뭐냐? 지금 이걸로도 안정이 되면 성공이죠. 정책이 성공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뭐 감론을박이 있지만 시장이 안정세로 가면 성공한 것이고 그러면 어제 만약에 안 됐다 하면 추가 지정을 쳐요. 그러면 글쎄요. 이쪽 지역은 잡혀 있고 안 잡혔던 지역이 오를 때 다시 잡으면 아 계속 잡히겠구나. 신호가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잡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다 보니 여기 빼고 이것 빼고 도리어 거꾸로 올라가라고 하나를 놔둔 것 같다는 이런 아주 그 음모론적인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이렇게 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나 분양가 상한제 그냥 했으면 됐지. 국민들이 다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산권 침해가 있으니까 좀 괴롭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고 한 건 잘했지만 좀 불만이고 시나리오가 좀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이렇게 되면은 상향 평준화가 되겠군요. 지금도 가뜩이나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9억 원 넘고 이제 10억 원 가까이 가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까지 드나요? 김영환 교수님은 시장을 또 많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교수님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정부에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진짜 강력한 진정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의지만큼은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강하다는 표시만 했지 실제로 나오는 정책을 보면 물론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많겠죠. 총선도 고려해야 되고 뭐 경제도 고려해야 되고 하지만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고요.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거든요. 진정으로 집값을 잡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핀셋 규제가 맞지 않다는 거죠. 타이밍도 틀렸고요. 핀셋 규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타이밍이 틀렸다고 보거든요. 핀셋 규제가 먹히려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암세포를 예를 들자면 초기라는 거죠. 초기에는 특정 부위만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지만 지금은 전이가 많이 된 상태인데 핀셋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지역을 전이해도 된다는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집값을 더 올라. 그러면 추가 규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다른 지역의 풍선 효과로 집값 오르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정부가 정책을 계속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끌어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따라가주면서 올라가면 규제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진정으로 잡고 싶은 의지는 좀 약하지 않나.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 집값이 오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시그널만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근데 그렇게 할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이게 부동산이 경제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내년 총선 또 있고 뭐 지역구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고 저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자꾸 담배값이 생각이 나거든요.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값을 2만 원, 3만 원을 올리면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담배값 올릴 때 보면 딱 사람들이 잠시 주춤하다가 결국 다시 피게 될 수준 정도만 올리거든요. 부동산 규제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투기를 못하게 정도의 강력한 규제는 아니고 고민 좀 하다가 다시 또 하게 되는 정도 수준 정도만 만들거든요.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도 있고 여러 부처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강력한 의지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서울에 집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신 교수님. 저는 기본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발상 자체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이거는 하여간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경제학 개론서 모든 책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효과를 본 적도 별로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에서 그걸 많이 했습니다. 가격 상한제를 하고 나서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에 있어서. 실패하고 나서 그걸 전부 다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선진국 중에서 하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될 거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적으로 봤을 때는 오만한 게 아니냐. 이걸 그건 우리가 제가 좀 반론 드리고 싶은데 거기는 후분양 아닌가요? 아니, 선분양, 후분양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선분양을 선분양의 금지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많은 지역은 선분양으로 미리 가고요. 예. 수요가 좀 떨어지는 지역은 후분양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거니까 그거는. 후분양이라서 그런 게 제가 아니고요. 알기로는 선분양에 대해서는 제어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그럼 어느 나라도 몇 개 나라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제가 좀 볼게요. 조사해서 나중에 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조사 제가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가격 규제가 보통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뭐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나빠진다는 건 거의 뭐 수만 편의 예. 논문이 이제 백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연구가 진행된 게 한 대략 한 10여 편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두 편 정도는 단기적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거기도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예.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는 뭐 단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나머지 뭐 장기적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제도를 계속 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럼 뭐 만약 투어부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아 우리는 이런 프로세스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과거에 낮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건 언젠가 200만 원 공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노태우 정부 때죠. 그렇죠. 예. 분양가 상한제가 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만나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켰지. 지금처럼 뭐 300만 원, 350만 채 정도 서울 집이 있는데 10,000채, 20,000채 공급하면서 이게 10,000채, 20,000채 공급해서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허그가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봐주면은 전부 로또 청약됐거든요. 그거 뭔가 하면 시세 따라 붙는다는 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도외시하고 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기대하는 게 과연 뭐 정상적인 판단인지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예. 저는 뭐 반대되는 좀 교수님 의견도 일면 뭐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제가 본 내용인가 또 판단한 거랑 좀 틀려서 좀 예.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 주신 뭐 10편 중에 2편 정도는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좀 장기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논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볼 텐데 보고 뭐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조사한 뭐 논문을 떠나서요. 논문은 어떤 가정을 두지 않습니까? 가정을 두고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논문이기 때문에 논문의 어떤 뭐 정확성 그거는 뭐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 이제 경제 논리를 떠나가지고 지금 실제 팩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이론 필요 없습니다. 경제학자들 맨날 얘기해봤자 뭐 예측 다 틀리잖아요. 네. 수요 공급 이론도 지금 뭐 지금 유사 이래로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어떤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왔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만 기본 단순 논리로 간다고 하정할 때.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 전에 노태우 정부는 이제 공급량이 받쳐줘서 됐다고 네. 말씀 주셨잖아요. 노무현 정부는 이제 아니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곰곰이 계속 봤습니다. 봤더니 노무현 정부가 2006년 7월에 발표를 하고 6개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예. 두고서 2007년부터 시작을 예. 했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008년 10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그 1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분명히 노무현 정부 때 3년, 4년 김대중 정부 때 풀어줘가지고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5%, 7%, 10%, 15%씩 올랐어요. 네. 상한제 시작하고 나서 1년 좀 넘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평이합니다. 거의 오르지 않고. 집값이 안 올랐다. 안정됐다 이거죠. 네, 안정된 지표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거기서 리먼 브라더스까지 겹치니까 이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효과를 단정 질 수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겹쳐서. 그럼 여기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8년도인데 8, 9, 10, 11, 12, 13, 14 7년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15년도 초반까지요. 네, 그렇죠. 15년도에 왜 폭등하기 시작했죠? 15년도 4월에 네, 다시 부동산 풀었잖아요. 활성화를 던진 정책이 IMF와 OECD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하면 나중에 폭등하고 나중에 네. 법을 만약에 힘든다. 그 내수 IMF가 경고를 이어져서 요거 마무리하고 제가 그거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아, 예. 말씀 듣고요. 이렇게 힘드니까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가서 뭐 제트기 팔아줬잖아요. 제트기 몇 대 사고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아니나 다를까 폭등했죠. 예. 폭등할 때 조건을 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90% 100% 풀어주고 전매 제한 풀어주고 아무 때나 사서 팔고 네. 뭐 환경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투자해라. 투자해서 그때 신호에 기득권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기회다라고 나간 것이고 그때 글로벌 금융위 때문에 금리까지 또 받쳐줬습니다. 예. 예전엔 7, 8%도 아니고 3, 4% 수준이 이거 환경이 너무 뭐 금상첨화죠.
폭탄이 될 거라고 다 알고 있었고 결국 이런 내수 침체가 올 건 뻔한 거죠. 왜? 가격이 오르면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대출이 늘면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부분이 나가게 되면 그 돈이 경제 지우개 살 거 안 쓰고 라면 쓸 거 안 쓰면 그 네. 통화 승수가 지금 28, 27에서 역사 이래 최저입니다. 대한민국이. 예. 통화 통화 승수 뭐 다 아시겠지만 25, 27 가던 것이 돈이 안 돈다는 얘기죠. 예. 왜 안 돌까요? 돈이 돈다고 집에서만 돌지 주택에서만 투자하는 분들이 돌지 경제 순수로 예. 못 돌아요. 그 못 도는 어떤 근본이 OECD, IMF가 발표한 것처럼 그런 경제 순환 구조 이론은 맞습니다. 거기서 발전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노무현 정권의 뭐 이런 정권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역사 이대로 김대중 정부가 분양가 자유를 했을 때 폭등, 박근혜 정부가 풀어줬을 때 폭등, 조건이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간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그럼 지금처럼 집을 사고 대출하고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더 효과가 있는데 그 전에 경제 위기가 옵니다.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푸는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를 예. 보시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효과는 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 먼저 일단 말씀하시죠. 확인할 게 필요한 게 OECD, IMF, 월드뱅크가 경고를 하셨다는데 예, 예. 그 경고문을 한번 몇 년도인지 한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OECD 그 홈페이지도 하고 있습니다. 폭등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초까지도 IMF는 지극히 올 초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금까지 계속 저도 보고 있습니다. 2월 달마다 IMF는. 네. 그런데 올 초에도 이제 단기적 과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 폭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나중에 월드뱅크하고 OECD하고 IMF 보고서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2015년도 가보시면 또 많이 하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 잠깐만요. 어떻게 이제 학계에 계신 분께서 거시경제 변수를 제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네네. 그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반론을 제기할게요. 예. 전두환 때나 박정희 때는 더 큰 분양가 상한제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죠. 폭등했습니까? 그때가 제일 폭등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한 가지 수요 변수로 공급- 이거 한 가지 변 자꾸 그렇게 꼬리를 물지 말고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도 하나로만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거시경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계량경제에서 그러니까 그걸 잠깐만요. 이따 그래서 설명하시죠. 이제 학계에서 시간 드릴게요. 논문을 제가 이 논문을 얘기하는 거는 그런 변수를 제어하고 나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 전부 다 정치적으로 그 시기에 했다, 그 시기에 했다. 그때는 거시경제 변수가 다 다른데도 네네. 오직 그 한 사건으로만 된 걸로 착각을 하시거든요. 일반인들은. 네. 그래서 계량 모형이 나오고 통계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결과를 가지고 교과서가 쓰여지고.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거의 전 세계 교과서에 그냥 개론서에도 나올 정도의 상식인데 우리 그걸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정한 다음에 교수님- 부정하는 논리를 만들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이 되는데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런 식으로 예. 규제라는 것들이 결국은 정책적인 효과는 정부 생활처럼 없다. 그게 예. 단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이제 따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없다가 되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우리 김 소장님이 어떻게 들으실래요? 아니면 더 보실래요?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네, 이제 뭐 옛날 얘기 전두환 시절까지 넘어갔는데요. 사실 전두환 시절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단기적으로 보면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는 분양가 상한제만 나왔으면 평가가 가능한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5년 동안 규제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규제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풀어줘서 집값이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분명히 임팩트는 있지만 그때 상황을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2010년에서 2012년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그때가 MB 나왔고요. 때죠. 오히려 2008년도 금융위기는 6개월 정도 바람이 불고 지나갔지만 오히려 서울 집값 하락은 2011년도, 12년도에 본격화됐거든요. 네. 개포주공 1단지 13평이 제가 알기로는 8억 2천 하다가 1년 만에 5억 7천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1주택자 집을 사면 양도세 특례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고 이제 그런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상황만 보자면 저는 어쩔 수가 없었다.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고 경제가 끝났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서울 집값이 2013년도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다가 15년,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옳다 안 옳다를 떠나서 필요하다면 선분양 제도에서 가격 억제 수단이 필요하다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예. 폐지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도에 그 개포주공 2단지죠. 레미안 블랙스티즈가 일반 분양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 조합에서 일반 분양가를 평당 3,600에서 3,800만 원 정도만 분양을 하게 되면 성공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2016년도에 4월 달인가 3월 달이었어요. 일반 분양할 때 4,200에서 4,300만 원을 때렸단 말이에요. 다 분양가를. 됐죠. 그냥.
그때 야 미쳤다. 네. 너무 고분양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먹혀버렸단 네. 말이야. 고분양가가 먹히면서 반포든 대치든 다른 지역이 야 개포가 그 가격인데 우리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서울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2016년 16년 봄입니다. 상반기라고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저는 서울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는데 옳고 안 옳고를 떠나서 필요한 정책이라면 일관성 있게 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풀어줬다 안 풀어줬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기는 좋습니다. 거고 이번에도 부산을 풀어줬잖아요. 저는 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게 저는 봐 기다리면 또 풀어주잖아. 서울 또 이러다가 나중에 또 풀어줄 거야라는 시그널을 맞습니다.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그 일관성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실은 이번에도 그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데 아까 처음에 신 교수님도 잠깐 지적하셨고 우리 사실 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서요.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왜 안 돼? 왜 우리는 되고 쟤네들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 국민들의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도 계속해서 지금 정권을 넘어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010년, 11년도 안 좋을 때 언론에서 막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정부가 됐어 우리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규제 위주로 갈 거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권이 표가 있는데 이게 쉽게 가능하게 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의 고충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말씀 나온 김에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죠. 부동산 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고 뭐랄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분 한 말씀만 듣고 다음 조금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우리 김 소장부터 아예 시작하시죠. 네. 어떤 거는 융통성 있고 어떤 거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될지. 저는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무슨 규제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규제와 필요 없는 규제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많은 논의를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선분양 제도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유지를 해야 되고요. 양도세가 필요하다라면 유지를 해야 되고 양도세율을 올려야 되면 올려야 되는데 다른 규제들 예를 들어서 양도세율을 아까 뭐 댓글에도 나왔지만 80%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정비조합 뭐 규제라든지 뭐 다른 규제들은 좀 풀어주고 꼭 필요한 규제들은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너도 나도 그냥 막 쏟아붓고 또 안 좋아지면 막 풀어주고 이런 시그널은 저는 굉장히 안 좋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뭐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조세 정책, 세금 정책하고 조세, 금융, 대출 금융, 쪽이죠. 예. 대출 쪽하고 이제 거래 공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이제 고정적으로 좀 일관성이 갈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세 정책이 지금 뭐 보유세가 많다, 거래세도 많다. 보유세는 적다 이래가지고 감론을박이 있으면서 올리는 중인데 이것이 뭐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로 가고 또 거래세는 거래가 활발할 수 있도록 좀 낮춰주고 이런 거는 고정적으로 좀 장기적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해두면 선진국이 이미 몇십 년 동안 한 걸 보고 바로 이제 뭐 해가지고 우리가 도입하면 되는 되니까. 거고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그렇죠. 더 낮추고. 그런 부분하고 이제 뭐 대출 부분도 이제 DTI, LTV 잘 정해놓고 소득 수준에 맞게 간다. 정상적이잖아요. 아주 정상적이고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고 이제 거래나 공급 측면인데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해주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고 지금도 이제 거래가 지금 매물이 실종된 게 양도세 중과를 때려버리니까 매물이 없어서 역작용으로 또 오르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풀어주고 양도세를 외국처럼 너무 심하게 외국은 좀 많이 심하게 안 받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자율성 선진국처럼 해야 되고 공급 부분도 건설사를 너무 규제 위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창의적인 어떤 공급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는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요.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준다라면 시장 경제에 맞는 부분은 거래 공급은 좀 융통성 있게 해주고 시장 경제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 어떤 몫인 아까 말씀드린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딱 잡아주면 시장 작용은 작용대로 가고 정부가 의지하는 어떤 기본적인 무리한 대출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만 유지해 준다라면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가르마가 딱 타질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되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걸 갖고 뭐 저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책적인 저는 문제. 정부의 정체성 때문에 제가 한 말은 절대 안 하겠지만은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 정책을 펴는지 좀 자세히 봤으면 합니다.
그쪽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격이 오르면은 네. 공급이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빨리 공급이 올리게.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래서 게 수급을 제일, 맞추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가격이 강남에 급등했는데 가격에 공급을 더 죽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공급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더 더 오르겠죠. 오르죠. 예. 그게 그게 지금 우리가 과연 보고 있는 거죠. 상식적인 정책이냐.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상적인 시스템을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보통 두 가지로 국한됩니다. 안전이라든가 주거 복지 문제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부가 강남 정부입니까? 전국 정부입니까? 전국의 어떤 지방 도시는 하락해서 난리인데 맞아요. 오로지 강남만 잡겠다고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이게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사실. 서울하고 뭐 부산 일부고 국민들은 전부 다 제발 우리 지역 좀 활성화를 시켜주고 이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논의를 소비합니까? 그래서 제발 정상으로 가면 좋고 DTI, LTV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실수요자도 서울에 집을 못 사거든요. 못 사는 이유가 LTV 규정 때문에 그래요. 10억짜리 집이라 지금 한 9억에 육박했는데 그것도 수요 억제 때문에 그렇죠. 주체를 근데 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0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20평 살다가 30평 간다. 이 사람 실수요자예요? 아니면 투기꾼이에요? 이 사람이 왜 대출 기준을 40%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피해는 없도록 만들어주면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투기꾼 몇 명 잡으려고 이제 진짜 어줍지 않은 중산층이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 부분에 제가 첨언하자면 저 교수님 말씀 중에 지금 그 부분은 아주 저도 100% 동의합니다. 줍줍 있지 않습니까? 뭐요? 줍줍 쪽 뭐 이렇게 현금 부자들이 예. 대출이 안 요즘 되니까. 새로 나온 단어라 제가. 이번 정부가 뭐 교수님도 아시지만 맞춤형 정책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수요자하고 소득이 좀 장기적으로 생애주기설에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90%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건 또 해결을 안 해요, 일부러.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치 논리로 이렇게 장난을 치는 느낌을 또 지울 수 없다는 거. 예. 하여간 실수요자 대책이 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을 친다는 표현은 조금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중복하지 네, 않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혹시 예, 오해의 여지가 죄송합니다. 있어서 예, 예. 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거는 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좋게 가자라고 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섹터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특히 분양가가 30% 정도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정부도 뭐 허구 기준으로 한 5에서 10% 실제 시세 대비 한 20-30% 정도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희가 식사에서 얘기할 때는 뭐 40%까지 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더 크게 떨어질 거다. 그럼 이제 실제로 부동산 이 분양가 상한제 이게 어쨌든 시행이 된 거니까 효과 한번 우리가 세 분 판단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만 소장부터 말씀. 효과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분양가를 좀 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이제 분양가를 내리게 되면 뭐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로또 청약은 당연한 거고요. 뭐 개발 이익이란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조합원이 가지고 가느냐, 건설회사가 가지고 가느냐, 당첨자가 가지고 가느냐인데 지금은 당첨자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는 효과가 나오게 되고 어제도 제가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강남의 반포에 새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25평이 평 단위를 뭐 편 이상 사용하자면 25평이 12억대래요, 분양가가. 그럼 얼마예요? 근데 당첨만 되면 이제 10억 원 정도 차익이 생긴다고. 그분은 평생 무주택으로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투자에 관심도 없는 분인데도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10억을 벌겠다고 하니까 나 가점 점수가 68점인데 해도 되냐라고 전화가 받았다. 분양을 받으면.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투자에 관심도 없는 분들까지도 지금 이제 투기판에 끌어들이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첨되면 인생 역전, 10억이 생기니까요. 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아니 10억을 버는데 어디서도 마련 못 하겠습니까? 빌리든 뭐 어떻게 하든 사채를 땡기든 부모님한테 하든. 그래서 그런 현상, 전 국민이 투기판이 벌어지게 되고 또 필요한 공급 물량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제 반포주공 1단지에 계시는 분, 제 선배한테도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야, 안 되면 그냥 기다리지 뭐.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돈 더 낼 바에는 그냥 몰라 기다릴래 뭐 이런 분들 다 여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자꾸 지금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은 3기 신도시 공급만 하는데 3기 신도시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뭐 하남 교산에 뭐 문화재가 나와서 더 늦어진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필요한 서울의 공급 물량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비 사업을 더 죽이고 있는 정책을 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단기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지금 이런 정책을 정부는
이걸 하게 되면 피색 규제로 이 지역은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잡힐지도 굉장히 의문이고 예.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 집값을 더 올리게 되는 또 부작용도 생기게 되니까 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지 않나. 예, 걱정이 김 소장님한테는 가격 얘기 여쭤봤더니 공급 얘기까지 다 하셔서요. 뭐 다른 두 분도 뭐 어차피 다 섞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하실래요? 예, 그 교과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가격 상한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량이 모자라게 되니까 추첨제를 할 것이다. 그 맹큐 경제학에는 웬만한 경제학이 다 한다. 그 대신 아까 뭐 기다린다 그랬는데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오일 쇼크 때 가격 상한제를 오일을 했을 때 예. 줄 서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이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여기도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청약만 기다리겠다 하면은 지금 제도가 계속 간다 그러면은 한 몇십 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교과서에서 그런 설명이 나오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10억 청약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10억 벌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이 전체 줄기 때문에 확률은 더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게임을 하는 게 그렇게 되고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사회 후생 복리가 감소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김 소장님께서는 이제 조합이나 건설사가 가져간 이익을 수분양자가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좁은 표현이고 실제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사회 후생 복리를 가져갈 돈 중에 일부를 떼서 그 분양자한테 몰아주는 형태입니다. 조합하고 건설사에서는 당연히 돈을 빼가는 거고요. 우리 사회가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불로소득인 거죠. 불로소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희생된 이익이 그러니까요. 예. 뭐 소비자 잉여 중에 일부가 살아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은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해당되는 사람은 뭐 불로소득이죠. 그리고 근데 어쨌든 또- 그 또- 소득이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낸 거를 일반한테 그렇죠. 한다는 얘기인 또 거죠. 하나는 뭔가 하면 로또 청약이라는 게 이게 이제 지금 그 동네에 나는 시세를 주고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은 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10년 동안 팔지도 못하니까 앞으로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10년 네. 동안. 이런 제도가 과연 정당한 제도인가? 그리고 선진국 정부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뽑기 뽑아서 너 붙으면 10억 이런 뽑기를 행하는 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에서 어디 있는가? 적어도 다른 나라하고 형평은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줄 잘 써가지고 10억 벌고 그 평생에 한두 번 그것만 해서 점수 올리고 이게 국민들을 바람직하게 인도하는 거냐. 차라리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을 빼가지고 네. 전체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임대주택이라든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계속 줄 세워가지고 야 이번에 상한제 하니까 더 큰 로또고 다 기다려. 이게 다 전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몇몇 지역은 지금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 기다리려고. 알겠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이제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있겠냐라는 질문인데요. 예, 뭐 거기에서 이제 공급이랑 뭐 파생이 가격이랑 다 이제 묶어서 예,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해 이제 주실 것 종합적으로 같습니다. 해주시니까 효과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그 무차별적인 투자 환경에 제공되지 않는 한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지역은 일단 성공을 거둘 겁니다. 당연히 일단 분양가가 떨어지겠죠. 낮으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굳이 뭐 더 비싸고 집을 살 필요가 없죠. 청약 당첨률이 적더라도 그것을 먼저 해보고 나서 안 될 때 이 집을 사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방 압력은 분명히 정해지고 아까 말씀주신 뭐 30% 많게는 40%까지 말씀하셨는데 예. 뭐 20-30% 다운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뭐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이 풍선이 됐을 때 해결 문제가 돼도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게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2월에 상설조사팀을 준비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조사를. 분명히 몇 건 걸린 거를 발표할 겁니다. 네. 이러면서 시장을 재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내년 4월까지는 압박 계속 갈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예. 굳이 지금은 뭐 효과가 없다라는 표현은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 당분간은 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로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뭐 또 동의합니다 두 분 말씀에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서 이제 좀 의아한 게 제가 자꾸 시나리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로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지금 지방에서 막 올라오시거든요. 전세 얻으러. 맞아요. 로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인생이 바뀌시니까 단칸방에 사신 분도 청약통장에 20년 보으면 당첨이 되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 장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뭐 하겠다 10년 전매금리만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뭐 당국자가 듣는다면 바로 해도 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묶어놓고 팔게 되면 그 수익에 전매 기간 중간에 팔게 되면 무조건 그건 정부가 매입하는 거예요. 그냥. 그 왜 분양가에서 정기예금 이자와 이것만 계산해서 매입한 것을 시세에 팔게 되면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차액이 누구한테 가냐? 조합한테 가냐? 로또 당첨자 안 갑니다. 정부가 가질 거고 그럼 정부에서 이 돈을 모아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부분 로또 분양에 대한 뭐 계정을 이쁘게 만들어서 재건축 차익 환수에 뭐 이런 걸 또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돈을 모으다 보면 그걸 무주택 공급하는데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주택 취약계층에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사회복리후생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왜 안 하고 그냥 방치할까? 이렇게 방치하다가 제가 볼 때 조금 오르고 보면 오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세금도 유지해야겠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는 있는데 예. 선거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떤 식으로 정책을 변화를 줄지는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지난번에 그 내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같이 내놓은 2023년까지 중기재정 운용계획 보면은 예, 이제 내년부터는 세수가 세출보다 줍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사실은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정부의 세수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전망을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그 방법은 쓴다면 예. 세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 방식은. 아 그렇죠. 지금 그러면 유지가 최소한 유지가 되고 유지가 아니라 보유세도 점점 세수가 올리고 늘어날 수 그러다 있는 보면. 건데 그거 뭐 써야 될 그 정책을 쓸 수 있는 어떤 명분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예. 그러면 공급 얘기를 하면서 앞서 어제 그 CBS 라디오에 출연했었던 국토부 박선호 차관이 했던 얘기죠. 공급은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은 계속해서 서울, 특히 이제 뭐 다른 데는 뭐 두말할 것 없고 서울은 공급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뭐 충분한 뭐 대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박 차관이 하셔서 이 공급에 대한 시각 차이, 괴리를 좀 시장과 정부의 공급에 대한 이 생각의 차이를 좀 한번 원인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왔으니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서울도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렇다면은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계속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를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르는 폭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김 소장님께서는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반 소비자,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진짜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지금 집값이 가장 문제되는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의 공급 물량이 그래서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서울 어디 있어요? 3기 신도시 빼고 3기 신도시가 서울은 아니잖아요. 네. 서울 내에 보면 뭐 조금씩 발표는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개포의 무슨 마을 뭐 다 해도 만 가구도 다 한 단지가 아니고 다 이렇게 분리돼서 뭐 몇십 개, 몇백 개가 모여서 만 개거든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서울은 없잖아. 내가 원하는 건 서울의 서울인데. 소형 아파트, 새 아파트인데 서울 어디 있어? 3기 신도시 서울 가깝다라고 하지만 창릉, 뭐 교산, 뭐 왕숙 이렇게 있잖아요. 과천이 제일 좋은데 7,000세대밖에 안 되고요. 내가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죠. 일반인들은 거의 포기 상태고. 그러면 서울 아니면 서울에서 진짜 가까운 곳에 돼야 되는데 그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에는 비싸도 서울 안에서 해야 되고 몇 개 되지도 않는 로또 아파트 청약에 줄을 서야 되고 그게 안 되고 능력이 되는 실수요자들은 비싸더라도 주변 새 아파트들 사야 된다. 아까 교수님께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반론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하고 싶은 게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이게 주변 시세도 같이 안정이 되고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분양가를 아니죠. 낮추게 되면 당첨된 사람 가격이 주변 시세를 올라가는데 주변 시세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실수요자들 중에는 지금 또 돈을 많이 주고도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많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몇 개 안 되는 물건이지만 사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 앞으로 올라갈 게 뻔하니까요. 그렇죠. 떨어진다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당분간 안정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들은 그래요. 내가 손해 안 보면 되지. 앞으로 나중에는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서울에 집이 필요해하는 분들이 네. 많은데 실제로 그런 공급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많이 좌절하고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에서 3기 신도시도 좋지만 좀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뭐 만 세대 서울에 지금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뭐 300만 호 뭐 이상 되는데 거기에 만 세대 공급해서 간에 기별이 갈까? 저는 하게 된다면 좀 획기적인 방법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 지상으로 다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걔들을 지하에 넣고 그 위에 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서 10만 채, 20만 채, 서울에 30만 채 정도 공급이 돼야 서울에.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야, 나 예. 기다리면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있겠구나 정도 체감을 하는데 3기 신도시 누가 당첨될지도 모르겠고 결국에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주워 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신도시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1기 신도시만 어느 정도 주택 공급으로서의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2기 신도시는 GTX가 이제 얘기 나올 정도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큰 불편을 겪으시면서 하신다고 하더군요. 근데 사실 2기 신도시도 결국은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기본 전제였더라고 우리가 기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아직 걸 봤을 2기 때. 신도시도 끝나지 않았어요. 뭐 그러니까요. 지금도 아직도 하고 공급이 되고 있지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의 집값을 자꾸 주변을 팽창시키는 이런 수도권 확대 전략을 사실 가져온 효과도 사실 별로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서울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고 자, 이 공급 문제, 서울에 대한 수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의 생각, 시장과의 생각의 차이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제가 평가하고 뭐 계십니까?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항상 뭐 나쁜 얘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정부 입장에서요. 뭐 아버지가 자식한테 나쁜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의 입장은 변이 있는데 그 변을 좀 보면은 뭐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계열로 보면 서울 아파트죠.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이제 핵심인데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그 노무현 정권 이후로 한 2만 5천, 3만 요 수준이었어요. 계속 했고 근데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안정됐다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문에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관리처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 단지 세대수가 6만 5천이에요. 물론 조합원 물량 포함한 거지만 실제 순수 물량은 이제 몇만 원인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 3만 원 수준으로 멈출 것 같아요. 그러면 평년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판단한 그렇죠. 것 같아요. 거기다가 30만 원까지 2, 3년 뒤에 나오니 충분하다라고 국토부 당국자들은 이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가니 도리어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그 서울시의 어떤 인구가 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 같고 게다가 광역교통망까지 지금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안정될 거라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결과를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중에 소장님 말씀 중에 그러셨거든요. 오를 게 뻔하니까요라는 표현을 무의식중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국민들도 그래 언젠가 또 오를 거라는 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아니죠. 그 오른 것이 좋은 게 아닌 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전 국민이 5천만인데 집이 한 뭐 1,700만 개예요. 네. 그중에 유주택자가 한 800만, 900만 되는데 그분들이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집을 버리고 5억을 쓰고 다니나요? 텐트 치고 아니잖아요. 다른 집 가도 10억이에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누가 그 수익을 창출하냐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그거를 수익을 다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는 이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공급량의 부분과 전체 경제를 봤을 때는 최대한 너무 많아도 경제 부담이 오고 뭐 이런 분들 종합하다 보니까 공급 대책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택지개발촉진법 박근혜 정부 때 공급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왜 줄였어요? 그걸 왜 없앴죠? 앞으로 인구가 줄고 공급량이 느니 택지개발 촉진할 법이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없다 땅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이죠.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탈피하면 공급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제가 대통령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근데 할 수가 그렇게 없네요. 하면은 네. 서울에 대한 사람들의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예.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결국 광역교통망-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인정합니다. 강남의 어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강남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죠.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인프라를 해주고 주거 공급이 모자란 곳은 주거를 해주고 그래서 주거와 인프라. 지금 신규 주택이 너무 잘 짓잖아요. 4차 산업시대 오니까. 예. 10년 전 집하고 너무 차이가 예, 예, 나요. 예.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신규 주택을 도심은 늘려주는 방향,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늘려주는 방안을 하고, 그럼 인프라가 적고, 그러니까 인프라는 게 교통하고 뭐 문화시설 아닙니까? 적은 곳에는 그걸 깔아주면 균형을 맞춰주고 같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예. 이제 어떤 뭐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 맞는 보니까 말씀입니다. 자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수요 억제 체계 이면에는 그러니까 수요를 자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 이면에는 그 수요가
투기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예, 뭐 교과서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따르면 자산시장하고 공간시장 두 개로 나눠요. 자산시장, 공간시장, 공간 공간시장. 마켓. 예, 예. 공간시장은 이제 공실률로서 그게 수요가 많냐 공급이 많냐를 판단하고 여기서는 시장 초과 수익률, 예. 수익률 가지고 여기서는 투기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공간시장 자체가 공실률이 많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게 조정받거든요. 네. 교과서적 설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시장을 보게 되면은 보통 공실률로 따지는데 우리나라 공실률을 아무리 좋게 봐도 서울시 집은 한 10만 채 정도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예. 인구 센서스 조사해 보면은 그 집이 무슨 집입니까? 뭐 이사하기 직전에 비어 있는 집도 있고 도배하기 위해서 비어진 그러니까 집,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재건축하기 위해서 비어진 집,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한 10만 채인데 세계적으로 평균 기준이 한 5%에 7% 정도 돼야지 안정적이라 보는데 예. 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는 턱도 없이 공간 시장에서는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2만 원씩 했으니까 내년 후년도 2만 원이야. 그래서 안정이야. 이거는 이제 모자라는 상황에서 계속 모자라는 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공급이라는 건 수요에 맞게 가야 되는데 수요는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과거에 서울에 대한 수요가 한 100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에는 투자할 데가 거의 없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있으면은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특히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한 4분의 1 정도 신규 구입자의 4분의 1 정도가 지방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요는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수요는 확실하게 좀 투기적인 수요가 뭐 있는 거고. 투자적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가 뭐 대학을 갔기 때문에 예. 한다라든가 그런 식의 수요인데 이렇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작년하고 공급량이 비슷하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뭐 후년이나 뭐 그 다음 년 해부터는 그마저 공급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발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가 뭐 과천에 뭐 한 7천 세대하고 이런 걸 제외하고는 직접적 영향력이 있는 공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적어도 강남에서 한 40분 정도 출퇴근 거리 내에 한 10,000원 이상 공급되면은 강남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기준에 맞는 양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서울시 전반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핫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낮추는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예.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저희가 우리 김 소장님 뭐 한 부연 설명 한 1분 정도만. 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서울 수요 집값 부족 현상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만 서울 집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교수님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일본 따라가냐 안 가냐 그런 말들이 많은데 불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버티는 곳이 서울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방 투자자들도 서울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본 사례를 지방은 보더라도 힘들 그렇죠. 것 같다. 예. 그래서 일본도 도쿄는 살아남지 않았냐. 예, 서울은 맞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수요 때문에 서울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상식적인 거고요. 뭐 경제학 이론 그렇게 괜히 뭐 이렇게 폼나는 말 갖다 붙이지 않아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는 합니다. 서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서울의 집값만큼은 다른 데는 몰라도 서울의 집값만큼은 그렇게 떨어지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건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자꾸 좀 제한되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그러면 계속 이대로 그냥 가면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 상향 평준화가 돼서 언젠가는 중위 가격이 뭐 10억이 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봐야 되는 거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정말 이제 서울은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웬만한 서민들은 불가능하다고 딱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서울에 집을 한 채를 가질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세 분이 그러면 지금의 20대, 10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중에 내가 30대, 40대 됐을 때는 서울에 집을 한 채 갖고 이렇게 뭐 중산층처럼 살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일단 전제가 있다면 이렇게 정부 정책이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인만 소장님부터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젊은 지금 친구들이? 상황만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부모님이 도화음을 주거나 물려주지 않는 이상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10억 이상 되는 집을 산다는 건 사실 굉장히 먼 꿈이지만 희망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희망은 가지고 열심히는 해야죠. 예. 대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꼭 서울이어야 되느냐. 서울이 지금 인프라가 좋고 교통이 좋고 직장이 많고 뭐 문화도 좋고 다 좋지만 최근에 GTX 발표했듯이 좀 더 확장을 해서 서울을 꼭 서울 아니더라도 그리고 주거 문제를 왜 꼭 서울에서 모든 걸 해야만 중산층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 신도시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기성 세대들은 사실 나이 한 50 넘어가지고 아직도 무주택이란 거는 내가 그럴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3기 신도시라도 저는 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것도 왕창 늘려가지고 네. 기존 사람들이 또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이라도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좀 많은 기회를 가져서 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게 임대 아파트들도 더 많이 공급을 해서 주거 문제를 일단 안정적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투자는 그 다음이고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거가 해결되고 노력을 해서 돈을 더 벌든지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예. 지금은 청년들이 꿈이 없고 모든 게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서울 아니어도 괜찮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게 좀 조성되도록 정부에서 시장을 좀 리딩해야 된다. 지금은 따라가잖아요. 집값 오르면 규제 나오고 그것이 아니고 미리 앞서 나가서 중장기적으로 예. 공급 대책도 일관성 있게 좀 하고 규제도 불필요한 거는 좀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일관성 있게 시장이 어려워지더라도 규제가 유지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뭐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도 서울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까지 서울에 집 살려고 그게 교육이든 투자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예, 한문호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우리 직설 토크쇼를 통해서 뭐 정부에 정식적으로 제안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물론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제가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잠깐 좀 줄기세포적인 선에서 그치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누구나 제일 좋은 곳이에요. 도시의 정의가 그거거든요. 경제와 사회 문화가 집중되는 곳이에요. 예. 교육과.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현재는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과도할 때 조정하고 이런 부분만 있지 장기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최대한 완화해서 지금 말씀 주신 청년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 게 뭐냐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던졌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뭐 표현하자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초울트라 메가시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죠. 제가 좀 생각 중인데 나중에만 한번 짜봐야겠는데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구하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예전에 경기도였지 않습니까? 1970년대는 경기도였습니다. 아, 한강 밑에는 그렇죠. 경기도 시흥시에서 영등포구로 편입됐다가 영등포에서 잘라서 서초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옛날 시골이었던 땅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금값이 땅이 됐을까요? 간단하죠. 말씀드린 도시의 네. 목적과 목적이 인프라와 교육과 다 들어갔죠. 그렇죠.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 명문고등학교 다 이전해 주면서 강남이 네.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코엑스 꽂고 그렇다라면 경기도 일대에서 교통난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게 제 아닌데요. 뭐냐면 경기도를 서울로 하나 묶어버린 겁니다. 서울 초울트라시티에서 서울 초광역시죠. 그러면 서울의 경기도 남부권을 동서남북을 나눠서 남서울시, 북서울시, 서서울시 이렇게 서울시라는 개념을 똑같이 둔다라면 서울에 대한 집중도의 편협도가 사라집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광역교통망만 지금처럼만 정부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한다라면 이거는 국가 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요. 이것이 과연 실행될지는 아마 제가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왜? 편익비용이나 다 계산할 때 결국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서초구, 강남구도 그런 식으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명한 대학인 고대, 연대, 스카이 대학들을 그 남서울시, 북서울시 하나씩 나눠주고 이런 형태의 어떤 정책을 해야 한다라면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다른 지방에서 균형 문제가 있으니까 부산의 세컨드 메가시티를 만드는 겁니다. 부산과 뭐 울산 이 지역을 같이 엮어주는 광역교통망을 연결 이런 식으로 큰 구도를 가지고 여야 따질 것 없이 이런 계획 속에서 간다라면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땐 뭐 정책의 어떤 사소한 예. 것보다는 크게 풀어가는 핵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중에 그렇죠. 안정적으로 살수 자기가 있죠. 돈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상황이 될수 무조건 있다는 되죠. 거.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당연하죠. 굳이 서울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중도가. 알겠습니다.
아직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네네네. 한번 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공약을 내면 뭐 당선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예, 네. 마지막으로 심 교수님 예, 해법을 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틀란타하고 포틀랜드의 가격을 비교한 게 나왔습니다. 네. 포틀랜드는 미국에서도 도시계획의 성지라 불리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이런 지역이에요. 거기 되게 힙한 동네잖아요. 젊은 그렇죠. 친구들 많이 가고. 그런데 이제 아틀란타는 좀 난개발을 좀 허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30년 동안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냐 결과가 네. 포틀랜드는 이제 중산층도 못 살고 쫓겨나는 도시가 됐고 비싸졌죠, 비싸서 아틀란타는 지금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싸서. 싸다고. 예.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서울시 환경도 유지하고 쾌적하게 하면서 집값을 젊은이들이 살만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거냐? 과욕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절충선을 어디서 찾느냐? 최근에 이제 선진국 대도시에서 하는 건 인비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Yes in my backyard. 나는 이제 지금까지 잘 살았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 거냐? 최대한 집을 많이 지어줘줘요. 어떻게 하냐? 내 게라지에 돌립니다. 게라지에 올려서 한 70만 원 월세 받고 나도 수입되고 젊은 친구들도 임대주택 생기고 그런 식으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야, 집 못 짓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급 총력전을 문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력전을 벌리면은 가격은 좀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적어도 실수요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뭐 40% DTI 뭐 LTV 규제하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00% 이상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신이 집을 5억짜리를 사면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냐. 그래서 6억을 빌려줍니다. 물론 그 돈으로 하라고. 그 돈으로 하라고 빌려주는 선진국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금융사들이 그걸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리스크를 판단하는 거지 국가에서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거는 굉장한 비효율성을 낳는다. 그래서 지금 뭐 다 풀자 그러면 이 정부는 절대 얘기를 안 들을 테니까 적어도 실수요자들 한해서는 그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은 좀 숨통을 틔워주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서울에 몰리고 있는 수요를 조금 분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국토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좀 물론 할 수 있고요.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뭐 일이라면 지금 몰려드는 수요를 인정을 하고 그 수요를 뭔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적인 변환이 필요하다. 공급 측면, 뭐 대출 측면, 거래 측면, 뭐 이런 측면까지요.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세 분과 좀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건국대 심 교수님과 연대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인만 부동산연구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총선 이제 한 5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보수 진영의 이 대통합 운동이 아주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이게 이제 어제 기사군요.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뭔가 약간 분위기는 좀 사뭇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형 모임 유승민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보수 통합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황 대표는 통화에서 둘이 만나 보수 대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유 대표는 직접 만나기 전에 우선 실무협상부터 진행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결론은 실무협상 결과를 가지고 만나자입니다. 양측 실무협상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을 어제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그 상대방의 어떤 선의를 믿고 제가 이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안하고 앞으로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는 거라면 저도 그 대화에 응하겠다. 이에 앞서 양측은 통합 논의 핵심 쟁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양측이 보수의 미래를 위해 탄핵 문제는 과거에 묻어두기로 합의했다는 게 황 대표 핵심 측근의 설명입니다. 즉 통합 논의 의제에서 탄핵 문제를 빼겠다는 뜻입니다. 두 대표가 실무협상 결과를 가지고 마주 앉을 수 있는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야권발 정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매주 월요일, 금요일은 최순애 시사평론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어서 최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자, 조금 전에 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황 대표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묻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가 나왔는데 뭐 황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 사실 무리다 이런 또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좀 나와서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뭔가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 두 당 간에는 이 통합 논의가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죠. 일단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네. 황 대표가 제안을 하니까 유승민 의원도 동의를 했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려면 한 굽이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죠. 이제 뭐 시작인 건데, 시작부터 이제 저렇게 이제 이쪽에서는 말을 했는데 안 했다, 뭐 나는 또 안 했는데 또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세 가지 원칙 있잖아요. 첫 번째가 그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 보수로 나아가서 개혁. 네, 낡은 걸 허물고 새 집을 짓자. 그러니까 탄핵 왈가왈부 내지는 잘잘못 따지지 말자는 얘기고, 두 번째는 어쨌든 한국당 같은 경우가 지금 극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혁 보수로 나가자는 거고, 세 번째는 어쨌든 새 집을 짓자는 건데, 이 세 가지 원칙이 또한 세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다 예민한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예, 뭐 당장 탄핵부터 해서는 이제 이게 대통합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변혁 세력과 합친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이제 우리공화당하고 이제 합쳐야 맞아요. 되는데, 당장 이제 유승민 의원과 우리공화당은 이제 탄핵을 두고 반대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쟁점인 거고, 이제 또 개혁 보수는 뭡니까?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자유와 시장 안보에 네. 우선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조 전 장관 사태로 또 우리한테 이제 과제가 됐던 어떤 정의와 공정 이런 부분도 이제 실현을 하자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승민 의원의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 또 한국당 내에 많은 의원들이 좀 시니컬하게 바라봐요. 자기만 뭐 그렇게 개혁적이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언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네. 이제 어떤 감정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예. 좀 쟁점이 되는 거고, 예. 또 이제 새 집을 짓자는 것도 이렇죠.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창당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예. 사실은 속내는 뭐 당대당 통합을 해야 이제 유승민 의원 쪽에서도 이제 어떤 지분 배분이 있어서 그러면, 예. 그게 유리한 국면은 있겠으나, 어쨌든 당대당 통합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쇄신이 쉽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들여오려면 이제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 여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왜냐하면 공간이 부족하죠. 예, 이 당과 이 당이 서로 이제 예. 지분과 어떤 배분, 그러니까 공천권 싸움을 어쨌든 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어서 이 세 가지 원칙이 또한 세 가지 아주 그냥 예리한 또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해보시면은 김이 좀 확 새는데요. 아니 그러나 이런 것을 이뤄내야 대타입이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 물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무슨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 문제라든지,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결합을 할 건지 말 건지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공화당이 또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과연 이제 그냥 수용을 할 건지 맞아요. 대승적으로 예.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이런 또 문제가 있고, 또 뭡니까, 그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는 또 서로 이제 잠재적 대권 주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 간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경쟁 보이지 않는 이런 것도 또한 변수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산 넘어 산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감동을 선사하면 뭐 보수 진영의 대통합은 이제 성사가 되면서 내년 총선이 정말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경쟁, 정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뭐 여야가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뭐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어떤 정말 억지로 투표하지 않는 그런 뭐 또 15일 총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려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한국당 덕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시는 모양인데, 좀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국민들이 바라지는 분명히 않고 있는 거니까 그 말씀 좀 적절한 말씀이셨는데, 그럼 조금 이제 시야를 넓혀보죠. 야권 지형도를 좀 보면은요, 제가 이 가르마를 탄 게 적절한지를 일단 평가를 해줘야 될 텐데, 일단 조금 우측으로 본다면, 보수 쪽으로 본다면 한국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뭐 유승민계 이쪽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이라고 이제 확실히 눈에 띄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진보 쪽으로 본다면 민주평화당이 있을 테고 대한신당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안철수계를 조금 진보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네. 범야, 범여로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렇게 본다고 예, 했을 예, 때, 예. 예, 맞습니다. 그걸 또 뭐 이제 범야, 범여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떤 뭐 이념적으로 정확히 재단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측면도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지금 저는 이제 네, 네, 이 가르마를 예. 탄 건데.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 가지고 정말 신랄하게 서로를 반박하고 비판하고 또 뭐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려면 그렇게 좀 핫해지려면은 선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진보연합, 범보수연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더라도 뭔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정체성이 좀 비슷해져야지 또는 생각들이 비슷해져야지 정책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올 텐데 모호하지 않고 과연 이제 그런 식의 대통합이 야권에서 가능해지겠느냐 이거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그 시발점은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이제 대통합인데 일단은 이제 바른미래당 내 변혁하고 함께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번 중통합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공화당하고 이제 대통합이 될 텐데 그게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인 것이 우리공화당하고 같이 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들이 볼 때 탄핵 세력하고 함께 가네? 그렇죠. 이런 또 이제 이면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1대1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여야가 이제 그 총선을 치러야 사실은 이제 좀 서로 이제 유리하고 서로 경쟁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탄핵이라는 어떤 그 원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황교안 대표는 이제 우리공화당을 내버려 두고 가면 이제 우리공화당이 전국 단위의 후보를 낸다 이랬을 때 사실은 이제 몇천 표 차이로 또 이제 표를 깎아먹을 수 예, 있죠. 예,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다 안고 가야 되면 어쨌든 또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낙인이 또한 이제 상대 진영으로부터 이제 찍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쇄신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 좀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는 황교안 대표의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감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비박 내지는 친황 반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치열한 정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으니 맞아요. 지금 이제 조 장관 사태로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가 이제 저는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뭐 공정 정의뿐만 아니라 공평과 또 윤리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이 뭐 개인의 능력하고 별개가 아니라 윤리 부분도 사실은 개인의 능력이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한국당 내 의원들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일단 배제할 것인지 본인은 일단은 셈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친황이면 다 받아주고 비황이면 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정 기준을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좀 명확히 둬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범죄 사실에 연루됐다든지 이게 당의 기존에도 그 공정 기준에 있어요. 기소가 됐는데 뭐 무죄 판결이 난 부분은 문제가 없다. 내지는 기소 자체로 문제로 삼을 거냐. 내지는 뭐 이제 법안 발의 문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잣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폭넓게 적용을 하고 네. 분명하게 원칙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이제 기준들을 정해서 거기서 어긋나는 범주에 있는 의원들은 어쨌든 제한은 지금 뭔가 이렇게 철두철미한 공천 기준을 제시해야 지금 그러니까 통합에 있어서 쏠리는 문제, 정치적으로 쏠리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총선 기획단 지난번에 출범한 그 몇몇은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이는 거군요. 거기에 좀 이제 어필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불만도 애초에 많고. 그런 계획이 있나라는 면면들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이 뭐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지금 그렇죠. 다음 총선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당을 중심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재견하는데 얼마나 무거움을 느끼고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이런 단순 통합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또 우려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임만 진출하지 못하는 또 맞아요. 이제 뭐 이렇게 뭔가 면면들이 국민들한테 식상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내년 총선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이제 표심으로 판결을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그 정책이 네. 새로울 게 없고 예, 맞습니다. 뭔가 국민들한테 이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우리 사회가 좀 더 글자 그대로 진보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 예. 개발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선명 경쟁이라는 게 뭐 빨갛고 파란 이런 색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피하면 실제 도움 주는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정책이 없으면 당연히 색깔 얘기 나오고 지역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너무 많이 봐와서 과연 이번에도 국민들이 그 색깔론과 지역 감정에 또 이렇게 네. 될 거라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국민들이 조금 너무 국민들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닌 생각도 듭니다만 하나만 더 이 통합 관련해서 여쭤볼게. 결국은 야권 대통합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는 선거법 개혁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이 자체를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른미래당은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민평당이나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선거법 개혁 제도가 지금 상태로라면은 야권 대통합의 최대 걸림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 지금의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져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네. 이게 통과되면 이제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굳이 통합의 어떤 동기부여가 이제 적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최소한 이제 비례라든지 대구 중심으로 어떤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만약에 12월 초에 통과되면 그것들이 이제 하다못해 유승민 의원이 변혁 중심으로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이제 동기부여가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12월 초에 다 보고 있는 것이 이 선거법이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냥 자력으로 해보겠다라는 생각들을 각자 갖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범야의 다수의 어떤 당이 각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각기 약진인 거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겠다. 내진 때 당대당 통합을 해서 1도 1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이제 변수 중에 변수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그렇죠. 통과가 만약에 어쨌든 안 되면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지금 바른미래당이랑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 이런 식으로 통합 분위기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좀 더 무리익는다고 그러면은 선거법 개혁안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대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할 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민주당과 예, 대한신당 있고요. 예, 대한신당 있고 민평당 정의당 있고 예. 바른미래당 당의 내에 그 호남하고 일부 이제 의원, 당권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사실은 이제 150석이 조금 넘어요. 그 무소속 의원까지 다 합치고 이러면. 예.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일 거냐. 근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의석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의석수는 3가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냥 현행대로 가자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은 330석, 그다음에 한국당은 270석,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얼추 이 의석수 조정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이제 관건인 거죠. 예. 의원 정수 뭐 늘리는 문제까지 사실 얘기가 조금 더 외연이 확대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선거법 개혁안이 통과가 되는 게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론조사 같은 걸 보더라도 조금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정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선거제를 그렇게 합의를 안 하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절차의 좀 문제성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11월 27일 날 자동 부의되니까 그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강기정 수석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파행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또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강기정 수석이 벌려놓은 일을 이낙연 총리가 수습한 이제 모양새가 됐고, 청와대가 벌려놓은 일을 내각이 수습한 모양새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의 그런 이제 위상이 위상뿐만 아니라 그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표현이 상당히 이제 소구력이 있고 이제 또 국민들한테 공감을 주는 발언들을 많이 이제 그동안 해왔잖아요. 저게 그 이낙연 총리의 표현인가 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또 때로는 되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네. 또 이제 경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낙연 총리의 진짜 위상과 그분의 어떤 이제 품격이 드러난 어떤 이제 어제 그 예결위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날 이제 또 강기정 수석이 사과를 했죠. 김재원 네. 예결위원장하고도 저녁에 이제 하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다지는, 그나마 이제 정무 수석다운 행보를 좀 했다고 또 뒷얘기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게 얼추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것 같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또 재차 사과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국면이라서
또 뭐 이게 뭐 정치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원을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예. 유연성이 있는 거를 보여준 거죠. 지난번에 정무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겠다는 비판을 저희도 이 직설에서 했었습니다만 그 역할을 원래대로 잘 하면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예. 예, 뭐 이런 반면 교사로 삼으면 뭐 또 그러니까요. 크게 또 뭐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낙연 총리의 위상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지방에서까지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앞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 정부 정책의 이면에 그래서 집을 사겠다는 이 수요 자체를 좀 투기적인 측면으로 좀 무게를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니까 투기 수요를 잡으면 줄이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과연 투기적인 측면만 생각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상식적이지는 또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왜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는지 좀 본질적인 접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2년 반의 부동산 정책을 좀 제대로 좀 돌아보고 그래서 남은 앞으로의 2년 반을 준비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